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을 봅니다. 가족, 친지, 지인, 직장 동료, 그리고 옷깃만 스쳐가는 사람들까지도요. 별 생각 없이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몇몇 사람들은 지나간 이들의 외모에 대해 품평을 하곤 합니다. 이들은 이 영화를 보러 와서도 똑같은 반응이겠죠. 와, 진짜 못생기긴 했네. 생각보다 못생기지 않았는데. 맞습니다. 이런 외모로 차별하는 이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영화가 바로 얼굴입니다. 연상호 감독님이 과연 어떤 생각으로 이 영화를 만들었을지 여러분들은 정말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감독님의 세계관을 파헤치다 보면은 정말 이 세상이 정말 썩었고 거지 같고 정도의 이야기였다면 정말 화가 많이 난 채로 리뷰했을 겁니다. 실제로 피상적인 이야기만 이해했을 땐 감상이 굉장히 별로였거든요. 애초에 저는 연상호 감독의 영화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실사 영화로 오면서 지나친 심파와 과장된 캐릭터성 같이 과하다 싶을 정도로 상업성에 눈을 돌리는 데 반해 염세적이고 사회 비판적인 메시지는 꾸준히 집어넣으려고 했었으니까요. 그러면 염력이 그러했고 반도가 그러했습니다. 이 양반은 대체 뭘 하고 싶은 거지? 둘 다 어떤 영화인지는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들 아실 거라 생각해요. 골자는 이겁니다. 돈을 벌고 싶거든 타협을 하고 세계관을 펼치고 싶거든 끝까지 가고 어중뛰게 하지 않았으면 싶은 거죠. 연상호 감독의 애니메이션은 어땠냐라고 하면 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불호의 포인트는 달라요. 이 나의 심연을 건드려. 계속 막 긁어. 부조리극을 잘 쓰는 감독 중에서 요르고스 란티모스를 제가 개 싫어하는 이유랑 비슷한 맥락일 텐데요. 끊임없이 딜레마를 제시한단 말이죠. 할래말래 애매하긴 해. 얘네 좀 빠른 행동하긴 하는데 니네는 어떻게 행동할지 좀 애매하긴 해. 킬링 디어를 보면 진짜 내내 이런 느낌입니다. 찝찝하고 불쾌해요. 그래서 진짜 너무 싫어해요. 아마 감독님이 본인 싫어한다는 얘기 들으면 진짜 좋아하실 것 같거든요. 의도한 대로 고스란히 느낀 거니까요. 연상호 감독의 애니메이션도 비슷한 궤긴 하나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면 철저히 방관자적 태도를 갖고 관망하는 느낌과는 달리 감독 스스로의 답을 어느 정도 정해놓고 제시하는 느낌이에요. 어떤 느낌이냐면 자, 이런 음울한 세상도 있고 이런 답 없는 세상도 있어. 재밌지? 와, 세상은 썩었어. 개 썩었다고. 으아! 이래도! 심연의 끝을 계속해서 파는 느낌이랄까요? 근데 이제 연상호 감독님이 몰아주는 굴삭기를 타고 난 옆자리에 타서 안전벨트 채워진 채로 그냥 쭉쭉 가는 거야. 아무튼 이런 연유로 연상호 감독의 작품을 선호하진 않는데 이번 얼굴은 저희 예산에 미스터리를 쪼려서 만든 연상호입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실사화를 곁들인 불신 가득한 채로 봤죠. 내가 갖고 있는 선민의식 툭툭 건드리죠. 엄마 얼굴 잔뜩 궁금하게 만들다가 마지막에 사진 딱 보여주면서 얼굴 평가를 하려고 하신 건가요? 당신도 참 이래버리죠. 피상적인 메시지만 봤을 때는요, 이 대단히 불쾌한 영화였습니다. 노골적이었고 메시지 전달을 위해서 지나칠 정도로 캐릭터성을 과장시켜놨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찬찬히 뜯어보니까요, 여러가지 주제를 건드리고 있었고 그중 저에게 가장 괜찮았던 주제의식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저에겐 단점으로 다가왔던 부분들 또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가시죠. 1953년 7월 27일 한반도의 총성이 멈췄던 그날 이후 대한민국의 경제 또한 멈췄습니다. 기아가 속출했고 대부분은 도탄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1962년부터 시작되어 1997년 IMF 이전까지 대한민국은 소위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초고속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아시아의 4대용, 70년 동안 1인당 GDP 524배 성장, 1차 산업에서 첨단 제품 제조업으로 완벽한 전환. 이렇듯 자랑스럽고 빛나는 업적은 수많은 국민들의 노력과 노동이 있었기에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정말 멋지고 자랑스럽습니다만 모든 일에는 명과 암이 존재하지요. 얼굴은 고도 성장할 당시 한국의 어두운 이면을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영화의 배경이 된 7, 80년대의 한국은 선택과 집중을 했어야만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국익이 우선시되었고 그것이 당연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렇다 보니 노동자의 처우 개선, 일하는 시간 등등 개개인의 인권 같은 건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들은 그저 하루빨리 방직을 해내야 되고 광물을 캐야 하며 누군가를 기계처럼 간호해야 될 뿐입니다. 그렇게 번 돈들은 나라를 발전시키는 데 사용되었지만 그 돈을 벌어온 이들의 얼굴은커녕 이름조차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이 당연한 시대였습니다. 모두가 묵묵히 일하고 불평불만조차 하지 않는 시대. 당연한 권리를 주장하면 괴물이 되어버리는 시대.
영화는 그 시대를 살아간 괴물이 되어버린 한 여성의 발자취를 따라갑니다. 주인공인 동안의 어머니 영희는 올바르고 정직한 사람입니다. 그런 영희는 아버지의 외도 사실을 알렸고 1분 남짓 주어진 화장실 타임을 딱 맞췄으려다 바지의 용변을 보기도 하였으며 고용주의 성폭행과 착취 등 악랄한 행동들을 대자보에 써서 붙이고 배포합니다. 용기 있고 정직한 행동이지만 그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에겐 돌연변이 혹은 괴물처럼 비춰졌겠죠. 이 사람만 조용히 하면 모든 게 멀쩡하게 굴러가는데 왜 계속 튀어나온 모처럼 못나대서 안달일까 하고요. 그런 영희를 바라보는 주변인의 시선은 대단히 폭력적입니다. 똥걸레, 괴물같이 생긴 얼굴, 영희를 수식하는 말들이죠. 그런데 말이죠. 마지막 사진을 봐도요. 못생겼다기보단 지극히 평범하게 생긴 인물입니다. 아마 영화를 보는 모든 이들에게 감독은 질문을 던진 거겠죠. 어때? 이 평범한 사람이 진짜 괴물같이 생겼어? 이내 우리는 깨닫습니다. 단순히 못생겼다를 넘어서 괴물 같다라고 묘사한 이들의 얼굴이 진짜 괴물 같은 모습이었다는 것을요. 영희의 가족, 직장 동료들만 유독 영희를 괴물처럼 생겼다고 묘사합니다. 고지식할 정도로 정직한 영희는 가족들에겐 가정을 붕괴시킬 뻔한 폐륜하고 직장 동료들에겐 원리 원칙을 지키는 더러운 사람이자 우리의 밥줄을 끊어버릴 수도 있는 존재, 그들이 순응한 체제를 파괴시킬 수도 있는 괴물 같은 존재였던 겁니다. 영희가 제일 믿고 의지했던 영규마저 먹고 살아야 되니 제발 나대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며 목을 졸라 살해하기까지 합니다. 시대가 목줄을 쥐고 있는데 목줄을 단단히 동여매고 숨막혀하는 영규가 정작 목줄을 풀어 해치려는 영희를 목졸라 죽인다는 게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이렇듯 영희는 대한민국의 고도성장 과정에서 힘겹게 살아온 서민들의 고단한 모습을 대표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시대가 잃어버렸던 가치가 무엇인가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정직함, 선함, 용기 등이 있겠죠. 한강의 기적을 이룩함에 있어 이 가치들은 못생기고 괴물 같고 추악한 것 따위였던 겁니다. 시대에 순응했던 영규는 아들인 동안에게 말합니다. 내가 쌓아올린 상아탑은 결코 깨끗하진 않지만 아름답다. 물려받고 싶으면 제발 나대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그래봤자 살인자라는 아들의 일갈에 기생충이라는 비난도 해가며 끊임없이 합리화와 자기연민을 보입니다. 그리고 이내 아들도 순응해버리죠. 어머니에 대한 약간의 미안함과 함께요. 폭력의 대물림을 보여준과 동시에 이 장면에서 보이는 영규의 얼굴은 추악하게 일그러집니다. 마치 산업화 세대를 겪어온 기성세대에게 도덕적 비판을 하자 그렇게 살았으니 니네가 잘 먹고 잘 사는 거야 라는 변명을 늘어놓는 듯합니다. 시대가 지나면서 여러 일들이 재평가되듯 괴물이라 불렸던 영희는 지금에 와선 정직함과 성실함이라는 멋진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얼굴은 그 시대를 살아가던 모든 영희들에게 바치는 회고록이기도 하겠습니다. 정도로 선택과 집중을 해줬더라면 더 좋았겠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산업화의 반작용뿐만 아니라 못생겼다만을 되뇌이는 외모지상주의, 장례식장에서 돈 얘기와 함께 고인의 험담을 늘어놓는 황금 만능주의, 유가족을 앞에 두고 시청률만 생각하는 매스미디어의 도덕적 해이 등등 영화는 여러 가지 시사점을 던집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건드리는 모든 소재들을 깊게 다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화의 주제의식은 명확하고 직관적이나 뭔가 텅 비어있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적지 않은 듯합니다. 텅 비어있는 지점의 포인트는 크게 3가지 정도로 잡을 수 있겠는데 첫 번째는 영규가 영희를 살해하게 되는 지점입니다. 영희가 괴물 같은 존재로 낙인 찍히는 이유는 외모가 아닌 체제 전복의 시도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영규가 트리거가 눌리게 된 이유는 다름 아닌 일면식도 없는 친구의 외모 묘사입니다. 돌연 초면인 친구 와이프의 얼평을 하더니 친구에게 야 네가 눈을 못 떠서 진짜 다행이다. 진짜 괴물같이 끔찍하게 생겼다 라고 조롱 아닌 조롱을 해버리는데 이 지점에서 저는 이 영화가 깔아놓은 여러 시사점들을 그저 찍먹만 하고 나열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백주상을 대하는 영규의 태도인데 정말 갑자기 비굴하게 꼬리를 흔들고 도장 만드는 기술마저도 팔아버리는 모습을 보여주며 지배층과 피지배층의 구도를 형성합니다. 그리고 니네 본인이 모든 걸 해결하겠다며 분노의 화살을 영희에게 돌리는 모습은 굉장히 급작스러웠습니다. 이는 원작 웹툰을 보면 명확하게 알 수 있는데 영혼이 빠진 듯한 무표정으로 백주상의 갑질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서서히 분노가 차오르고 오갈 데 없는 분노가 가장 만만한 영희에게 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쌓아가는 단계에서 영희를 살해하게 된 동기를 이해할 수 있냐 없냐의 차이인 듯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PD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 얼굴 없는 고인의 장례식을 목도하는 유가족에게 선의를 가장한 탐욕을 채우는 탐욕스러운 매스미디어의 도덕적 해이를 대표하는 캐릭터입니다. 영화 내내 작은 카메라를 가방에 숨겨 촬영을 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마치 예쁜 포장지로 감싼 아기를 보여주는 듯한 은유를 깔아놓는데 결국 엔딩부에 가선 기성세대의 부조리마저도 답습하는 청년세대에게 일가라는 정의로운 캐릭터로 변모해버립니다. 사탄 땡땡
이건 좀. 같은 느낌으로 다가왔는데 영화가 나름 메인 비판 소재로 잡았던 것 같아서 더욱이 메시지가 허공에 떠도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관에서 봤을 때 충분한 가치가 있는 영화였습니다. 영화가 주제의식을 던지는 방식 혹은 풀어내는 방식을 봤을 때 영화관이라는 공간에서 2시간을 온전히 집중하지 않으면 제법 산만하다고 느꼈을 법했습니다. OTT는 아무래도 편하게 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하면서 볼 수 있으니까요. 영화관에서 내려가기 전에 연상호 감독이 제시하는 부조리에 대해서 스크린으로 대면해보는 건 어떨까요? 꽤나 불쾌하고 찝찝하지만 곱씹게 되는 경험이 될 겁니다.